그래서 콘텐츠 이제 1편의 경영학 원론이라고 해서 경영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2편 마케팅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 또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나눠드려요. 근데 이제 출석을 해야지 나눠드리지. 안 나오면 못 주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나오셔가지고 문제도 좀 받아가시고 같이 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1편에 이제 경영학 입문, 1장의 경영학 개념, 2장 경영 전략, 3장의 경영 관리, 4장의 경영 관리 일반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1강에 이제 경영학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1강 경영학 개념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학 전반에 해당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3페이지 보시면 1-1의 경영학 특징이다. 경영학도 사회과학이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경영학이 이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행정학을 경영학하고 좀 비교 설명하는데, 행정학도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가 붙냐면 퍼블릭이 붙죠. 공공관리학이 행정학인 것이고, 우리는 기업의 관리 학문이 경영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리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런 것도 이제 비영리 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경영학의 접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에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경영학은 조직 시스템 구성과 운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뭐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인간적 측면을 다 다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밑에 1-2의 경영학의 성격 이렇게 보시면, 경영학이 크게 이제 발달한 두 국가가 있는데, 독일하고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일은 이제 경영 경제학으로 통일되어 불러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경영학 학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 1번에 이론과학이라는 말이 있고 실천과학이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실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 한 주체인 기업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실체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학문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론과학하고 실천과학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의 과학론과 기술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과학적 측면하고 실천과학적 측면 두 가지 다 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영학. 우리가 이제 보통 문과에서는 크게 이제 인문학하고 뭐 인문과학이라고도 하고, 사회과학이라도 이렇게 두 가지 읽었잖아요. 경영학은 둘 중에 어디 들어가는? 사회과학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뭐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한 분야다. 그래서 뭐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은 이제 뭐 경상대학이라고 해서 경제학하고 경영학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사회과학대 안에 경영, 경제, 뭐 행정학 다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의 경영학 연구 방법 보시면 가로 1번에 이제 기납적 방법이라고 돼 있고, 가로 2번에 연역적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NC에서 하면서 이런 거 안 하나? 기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하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
먼저 이제 가설, 결론을 이제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례를 찾는 거. 어느 게 기납적 방법이 위에 아래 중에? 위에가 이제 기납적 방법이죠. 예.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가설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를 뒤에 찾는 거. 이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만 좀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가 뭐 우리 경영학 시험에서 크게 다루는 부분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CS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경영학의 연구 자체는 위의 방법을 썼냐 아니면 아래에 해당되는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학을 할 때는 위에 해당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밑에 해당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보통 이거는 연역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 결론을 먼저 내오고 이제 사례를 하는 부분들하고 사례를 내서 결론을 내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경영학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연구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 그게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상호 보완이다. 기납적 방법에 의하여 얻은 원칙은 연역적 방법에 의한 사유적 추론에 의하여 그 논리적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되고, 논리적인 사유의 추론에 의하여 도출된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질적 증거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가로 4분의 실험적 방법이다. 사실은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현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방법을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거기 밑줄 하나 꺼놓으시죠. 실천 가능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례 연구의 방법을 추구하기로 한다. 케이스 스타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혹시 여기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MBA 가서 수업 들으면 다 뭐냐면 이거야. 케이스 스타디야. 조를 짜가지고, 예를 들면, 대우그룹이 왜 망했느냐? 삼성전자는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케이스를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기업에 어떤 게 필요하느냐? 뭐, 그걸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인사조직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지 뭐. 가는 게 가면 다 그냥 토의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럼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 그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뭐 MBA는 아니고, 그냥 MS 과정이었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뭐 굳이 경영학 그 대학원 와가지고 하는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또 왜 느꼈냐면, 그 토론하는 것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인데, 아니, 내가 CEO가 아닌 이상 우리끼리 그냥 말장난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 그거 아니면 이제, 재무관리나 회계학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통계만 돌리는 거예요, 통계만.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MBA 이런 것들. 차라리 이제 다른 전공에 석사, 박사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맨날 케이스 스타디만 하고, 그래가지고 결론, 뭐,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 거 다 알잖아. 성공한 이유가 뭐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그러면 대우를 망했다. 망한 이유만 찾아와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영학에 해당되는 가장 큰 연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경영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학을 연구함으로써 분석력과 통찰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경영의 지도 원리를 강구할 수 있다. 뭐 좋은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 1-4의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다. 먼저 거기 보시면 이제 개별 경제설. 개별 경제를 경영학의 연구 대상으로 한다. 생산 경제설, 소비 경제와 생산 경제로 구분하는데, 소비 경제의 주체가 누군가요? 소비자죠.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경제의 주체는 이제 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게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소비의 주체,
여기는 이제 생산의 주체. 예. 정부는 사실상 이제 조율의 주체.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예,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뭐를 다룬다? 기업, 생산의 주체인 기업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또 비슷하게 경영학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또 학과가 있어. 보면 어디냐면 소비자학과라고 하세요.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는 가계 측면에서 기업과 비슷한 기업을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생산 주체 측면에서 다룬다고 한다면 소비 주체 측면에서 가계를 다루는 게 뭐 소비자학과. 거기서도 뭐 이제 경영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소비자학과 출신 중에 교수님 중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실명돼야 되나?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알잖아. 예. 아프면 한자지면 청춘이야.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분 뭐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었을 때 힘든 거 그거 6개월 동안 군 생활했던 그거 힘든 거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저는 이제 2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방위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6개월 현역을 갔다 왔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사람마다 아프다는 정도가 좀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그분도 가끔 뭐 코리아 트렌드 해가지고 계속 책을 내. 그분 이제 소비자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 주체로서의 가계 측면에서 뭐 경영 관련된 부분들, 소비 트렌드 이런 거 계속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업 측면에 다루는 게 이제 경영학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영리경제설이다. 생산경제에 속하는 개별경제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경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영리기업, 사기업만이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가로 4번의 기업설. 영리경제 중 전형적인 것이 기업이므로 경영의 대상은 기업에 된다. 이게 점점 폭이 줄어들죠.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기업만 다뤄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영리 기업을 다뤄야 된다. 아니다. 영리 기업, 비영리 기업 다 다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큰 의미는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이제 경영 전략인데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그냥 뭐 무시하셔도 돼요. 자, 2강의 경영 전략 보시면 2-1의 경영 전략. 경영 전략이라 날로 치열해지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설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들의 변화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의 특징 보시면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수립되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2번 경영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난 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하위 결정을 해야 된다. 경영 전략은 그러면 어느 상에서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최고 경영층이 있고 기업은 중간 관리자층이 있고 네. 하위 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경영 여기서 말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 경영층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결정은 큰 틀에서 여기 정하고 이게 중간관리층이 하위 결정을 하겠죠. 그럼 그걸 이제 밑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경영 전략에 해당되는 순서죠. 자, 3번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상당한 자원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이런 게 뭡니까? 원래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전자사업, 캐시카고 제일 큰 게 전자사업이 제일 컸죠. 근데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어느 쪽이에요? 제약사업, 바이오로직스. 그거 원래 없었거든. 그건 이제 누가 생각한 거야? 재용이 형이 결정한 거야, 재용이 형이. 야, 더 이상 삼성전자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디 그 자원을 가지고 새로 제약 사업에 진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자원이 새롭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4번 경영 전략은 실패했을 경우 기업 전체의 파급 효과가 크다.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혹시 옛날에 이거 아세요? 혜태제가? 지금도 있나? 크라운 혜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이 됐잖아. 혜태제가 옛날에 이제 맛동산 만들고. 네. 나만 아나? 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 네. 옛날에 맛동산에 독극물 들어가고 이런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제 10살 때 누가 이제 맛동산에 독극물 넣고 전화로 협박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80년대 중반. 네. 내 나이 보통 드러나는 건가? 하여튼 이 혜태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과자만 만들어 팔았어. 근데 이제 과자만 만들어서 팔면 가오가 안 선다고 보는 거야. 누가? 최고 경영자가 자기가. 예. 일단 이제 대기업 재벌들이 이렇게 다 만나면 과자나 파는 놈이 여기 왜 끼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전자사업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혜태전자라고 있었어. 이거 모르지만 왜? 금방 망했거든. 예. 혜태전자. 그냥 과자만 만들고 팔았으면 맛동산하고 얼마나 있어. 잘 팔릴 텐데 괜히 여기 깝죽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영 전략적으로 우리 새로운 전자사업에 진출하자. 실패했잖아. 제가까지도 같이 망한 거야. 예.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그런 어떤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한번 실패하면 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들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뭐 완전 망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삼성 자동차 진출도 비슷하잖아. 삼성자동차는 왜 진출했어요? 건희 형이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예. 우리나라 자동차 가장 비싼 고가 자동차 1등부터 50등 사이에 저도 이제 그때 한번 경제 그 중에 80%가 건희 형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35에서 40대가 건희 형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자동차를 좋아하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그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잘 안 됐지. 물론 이제 뭐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또 IMF도 맞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기업 전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삼성생명 주식 채권단에다 뭐 기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위험을 피해간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영 전략의 주요 요소. 1번의 장기적인 안보. 남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요? 반도체는? 이 대단한 게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 진출하자고 하는 것이 재용이 형의 할아버지가 누구야? 병철이 형님. 예?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70년대 그랬다 하잖아요. 70년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LG전자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먼저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네. LG전자가 먼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금성사. 선생님, 금성사 아는 거 보니까 너 나이가 거의 할배급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금성사라고 하는 게 90년대 초반까지 금성사 있었어. 네. 기억을 하시. 금성사가 먼저 있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 TV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원래 삼성이 전자 사업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사업, 전자 사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라디오, TV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이 쓰레기라고 쓰레기. 고장 잘 나고, 이 튼튼하고 좋다. 이네. 거의 2등기업, 2등기업. 비교할 수 없을 정도 2등기업이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님이 라디오, TV는 언젠가는 이건 어떻습니까? 사양산업이 된다. 그래서 그걸 70년대에 반도체 사업 진출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야. 누구한테? 뭐 최고 경영층 있으면 뭐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 임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이제 북한이 아니에요. 예.
회장님 말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치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우리의, 어떻습니까? 영웅이십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다 반대했다고.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TV도 거지같이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냐고. 이건 아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하기 힘든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끝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 때도 좀 재밌었어. 기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기술 전수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기술 제휴는 아니고, 공장에 직원들을,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의 반도체 공장의 직원들을 이제 파견을 보낸 거야. 그냥 가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면대 이런 것들을 못 배우니까 암기를 배우는 거야, 암기를. 가서. 그러니까 밤에 그걸 어떻습니까? 뺏겨가지고, 종이를 이제 종이에 뺏겨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만들고 한 게 이제 반도체 시장이었단 말이야. 예, 기술 제휴도 아니죠. 이게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사업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언제 70년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CEO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0년, 50년 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화랑이 될지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거 예측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공부 듣겠어? 그렇죠. 쉽지 않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CEO의 가장 큰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발상의 전환,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든다. 요거랑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게 블루오션 전략이랄지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자, 기존의 경쟁 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든다.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4번의 전략적 리더십, 최고 경영자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주요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4번의 경영 전략의 중요성, 1번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의 촉진이다. 경영 전략이 있음으로써 경영 전략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한 60만 되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거나 아프기 전에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병 치료 자체가 의미가, 헬스케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골골골 되다가 어떻습니까? 뭐 80세, 90세 이렇게 다 돌아가시니까 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점점 커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그럼 이제 외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각광받겠다. 그러면 이제 환경 적응에 훨씬 더 기업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영 전략은 기업 내부의 각 부분의 자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전사적인 관점의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반도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요, 삼성이 가전사업, TV나 라디오 만드는데 거기다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예를 들면 반도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전, 라디오나 TV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것 자체가 이제 무슨 사업인데?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자원의 배분 자체가 경영 전략하고 좀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3번에 다양한 경영 활동의 통합 기능. 경영 전략은 기업의 존재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목표와 이를 위한 활동 방향과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다양한 경영 활동들을 통합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것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연동되는 것이 이제 삼성의료원 있죠? 삼성의료원, 삼성병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삼성의료원 같은 기관들하고도 연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신약사업 관련돼서는. 자, 그래서 기업 내부의 다양한 경영 활동, 그 다음에 뭐 계열사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측면들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2-2의 경영 전략적 환경 분석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 전략의 필요성.
환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기업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한층 더 요구되게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경쟁 방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고 이는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밑에 이제 경영 전략의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왓 분석이다. 포터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시죠. 포터라고 하는 분이 경영학자가 거기 이제 산업구조 분석 기법, 내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언급을 하면서 스와트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스와트 분석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스와트 분석은 잘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것과 내부 환경에 해당되는 걸 보셔야 되고, 네. 거기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요. 8페이지. 하단에 표 1-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이 외부 환경이다. 내부 요인이 내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이렇게 되는데 강점이 영어로 스트렝스니까 S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약점이 위크니스니까 W 이렇게 돼 있죠. W. 앞글자를 딴 겁니다. 기회가 opportunity니까 O. 그 다음에 위협이 threat니까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WOT, 스왓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내부 요인에 해당되는 것하고 외부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앞 페이지를 다시 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먼저 외부 환경 분석해 보시면 1번에 기업의 외부 환경에는 여기 외부 요인 기회가 되기로 하고 위협이 되기로 하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쟁자, 그 다음에 공급자, 소비자. 네, 경쟁자는 누군지 알겠어요? 공급자는 누구예요? 나한테 원재료를 제공하는 예를 들면 내가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면 내 현대자동차의 공급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포스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해주는 사람, 소비자 등의 산업 환경과 미시환경이라고 해요. 네, 미시환경, 과학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환경 등의 기업 환경.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렇죠? IMF가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환경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업이 처한 외부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와 위험 요소 그리고 주어진 사업 분야에는 요구하는 핵심 성공 요인을 알 수 있게 한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남양유업이었어요. 남양유업. PD 수첩에서 음성 파일 한번 틀었네. 그러면 기회가 돼요? 위협이 돼요? 위협이 되지. 근데 그거는 미시환경하고 거시환경 중에 어디와 관련된 거야? 미시환경이죠. 미시환경. 네. 공급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향.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환경, 아까 말씀드린 IMF가 온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위기 같다. 이런 것들이 거시환경에 대한 위협, 이런 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 경제학에서 공부하셨나? 1달러에 1,000원에서 환율 자체 1달러에 1,2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 경우는? 잘 모르세요? 네. 경제학에서 이거 안 하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수출 기업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수출 기업은 좋아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10,000원짜리 물건이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는 몇 달러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달러에 파는 건데 1달러 2,000원이 되면 5달러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 수출할 때 10달러 붙이고 팔다가 5달러 붙이고 팔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외부 환경 중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거시환경 변수 중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와 위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미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단위로도 영향을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기회와 위협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방가루 이번에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기업의 이제 내부 환경은 크게 기업 구조, 기업 문화, 기업 내부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자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강점과 약점에 해당되는 것이 이 기업마다 좀 다를 텐데,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데가, 야쿠르트예요. 야쿠르트 아시죠? 야쿠르트 아줌마. 예. 한국 야쿠르트. 왜 예를 많이 드느냐 하면, 내가 여기 출신이라서. 예.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주부, 아줌마들이 기업의 주축이 되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줌마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업이 성장한 기업 세 가지만 대볼까요? 뭐냐면 한국 야쿠르트,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다 어떻습니까? 1등 기업들이야. 1등 기업들. 왜? 대한민국 아줌마는 무섭잖아. 지하철 타면서 안 느껴요? 네. 뭐 여성가족부에서 나오셨어요? 내가 말 잘못했나? 예. 예, 표정들이 막 굳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내부적인 강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조직, 방문 판매 조직이라고 합니다. 방판 조직. 이런 것도 이제 엄청나게 강한 강점이잖아요. 예, 방판 조직. 근데 이제 방판 조직이 튼튼하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방판 조직이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 형태 이런 것도 상당히 약해. 야쿠르트를 온라인으로 한국 야쿠르트 쿠퍼스나 휘를 이제 온라인으로 사서 먹는 사람 거의 없어. 아줌마 권하면 이렇게 먹는 거지. 예, 조직 자체가 그런데 좀 등한시한 측면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문화, 기업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1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에 이제 수압 분석 보시면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 결과 수압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수압 분석은 강점을 이용하여 주어진 기회를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거나 위협에는 적절히 대처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 1-2에 보시면 먼저 이제 기회가 있고 강점이 있으면 SO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SO 전략은 기회 활용을 위해 강점을 이용한 전략이다. 네. 성장 전략, 인수합병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원래 야쿠르트만 팔았는데 지금 우유도 팔죠? 옛날에는 우유 안 팔았어요. 그 우유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 자기들 방판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회는 뭐예요? 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이 야쿠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도 있으니까 우유 시장으로 한번 진출해볼까 해서 했던 것이 비락 우유하고 파스텔 우유를 인수했어. 한국 야쿠르트가.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강점과 결합이 돼가지고 대표적인 SO 전략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합병이랄지 성장 전략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하루 야채라고 해서 야채 주스 있잖아요. 그것도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소 이런 거 섭취를 위해서 야채를 많이 찾으려고 하니까 아예 야채를 담은 병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 해주는 거야. 뭘 이용해? 방판 조직, 야쿠르트 아줌마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SO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점하고 기회다. WO 전략. 네. 요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조인트 벤처 턴어라운드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기술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강점이 있는 회사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거기하고 야쿠르트가 서로 조인을 해. 그래서 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야쿠르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예, 뭐 네이버나 아니면 예스24 이런 데서 포인트 쌓은 걸로 예를 들면 야쿠르트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제휴를 통한 WO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 해당되는 것하고 이제 강점은 ST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남양유업 사태 있잖아요. 예, 남양유업 사태 어땠어요? 그 대리점주한테 폭언하고 무조건 강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위협이 커지니까 예를 들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강점이 있었냐면 강점이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거기는 예,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해.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막 17차 같은 거 선전하는데 원래 남양유업 불매하려고 했는데 전지현이 17차 먹고 막 몸매 좋아지는 거 보고 어떻습니까? 저도 그냥 17차 따라 먹는다고. 계속해서 광고를 때리지. 그러면 그런 위협에서 자기의 강점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점이 있고 위협이 있다. WT 전략. 네, 이런 것도 이제 회사 축소 청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네.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터. 삼성전자 프린터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삼성전자 프린터 이제 안 만들어내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삼성전자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휴레패커드인가? 거기서 만드는데 국내용은 이제 삼성전자 이름만 바꾸고 AS도 그냥 해주는 거 대신해 주는 거야. 삼성전자 입장에서 프린터 시장 어차피 큰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거기서 큰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시장이 축소되니 아예 거기 나온 것 좀 청산해버리는 거야. 사업 자체에서 철수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위협하고 약점의 전략이 WT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처한 바에 따라서 거기 이제 다양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여기 이제 앞글자에 해당되는 것들, 예, 각각이 이제 뭔지 생각을 하시고, O하고 T는 외부 요인이고, 그 다음에 S하고 W는 내부 요인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강점과 약점. 자, 그 정도를 보고 잠시 좀 쉬었다가 9페이지 내용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